드디어 고품격 투자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의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해양공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PT 분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상하게 이제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제 온 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주제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유익하고 즐거웠던 소금쟁이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소금쟁이가 경매를 알아감에 있어서 핵폭탄이 될 거라던 협회장님 말씀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금쟁이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검색 훈련 중 궁금한 점들을 질문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라는 이 바닥에서 별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냥 항상 서로 이용해 먹는, 그런 어떤 바닥이 경매 바닥이고요. 도무지 어떤 정보를 교감하기 어려운 바닥이 이 경매 바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어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경매로 어떤 친목 관계는 형성이 됐지만 그거가 어떤 지속성을 띠면서 알찬 내용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어떻게 잘하냐? 제가 경매 바닥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에는 어떤 특별한 구심점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나서서 있어야 그 모임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모임에는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희생이라는 단어를 서로 공감하는 멤버들이 있어야 이게 오래가는 것이지, 그냥 적절하게 자기 편의상 이용해 먹는 그냥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와서 돈은 내가 냈으니 자유이용권 가지고 탈 거 타고 안 탈 거 안 타고 그러고 다녀야지라는 사람들이 소금쟁이에 들어오면 별 효과가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협회나 제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다수가 모이고, 지금은 50명이 안 되지만은, 금년 안에는 100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생이 아닌 각자의 이기적인 마인드로만 접근을 한다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정글이 되죠. 그죠? 패당이 이루어지고, 딱질색이죠. 그런 사람들 모이고 하는 것이요. 불과 우리 지사도 보면은 몇 명 안 모여도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란 게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요. 소금쟁이를 조금이라도 어떤 지금 소금쟁이 회원분들이 들으시면, 희생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모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편리할 때를 이용하고 냉장고에서 물건 빼내듯이 빼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남은 것은 집어넣어 놓고 냉장고를 닫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면 크게 오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생이 받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쟁이는 학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의 친목계죠. 하지만 돈하고 경매를 중심으로 해서 만난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쟁이는 이제 5년, 6년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크게 한번 바뀔 겁니다. 5년 동안 매월 한 번씩 어떤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일정하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그런 둔재라면 몰라도 어중간한 사람이면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래서 이 모임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떤 경매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단지 지식 몇 절 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 10몇 년 전부터 이미 바뀌었어야죠. 경매 바닥에 그런 사람들을 드글드글하죠. 경매 바닥에는 철저하게 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잠재된 인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탐욕이 그냥 표출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천이 없거나 천박한 사람들은 금방 본질이 드러난 바닥이 어떤 경매 바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경매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은 롱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위반 건축물의 낙찰 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양성화가 된다면 처리 과정과 평당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나요? 또 양성화가 된다면 비용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자, 볼게요. 원상회복 낙찰 시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인가? 자, 위반 건축물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위반 건축물 이렇게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건축물 대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예,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예. 원칙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다면은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낙인을 찍어놨기만 했지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물건이라면 아무래도 이행 강제금이 안 붙었으니까 그냥 사도 되겠죠. 세 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거나 나중에 드러나서 이행 강제금이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부담을 지고 있으니 조사를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이 붙는다면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위반 건축물로 낙인이 찍힌 곳에 어떤 범위를 체크해서 그런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이익이 크다면 그죠? 크다면 위반 건축물의 사소한 부분이 위반되어 있다면 감수하고 가는 것이고 원상 복구를 해도 크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내가 낙찰받은 집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당하지 않는다면 해도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양성화가 된다면 처리 과정하고 평당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이런 과정들은요. 전부 다 일이 진행될 때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뱉어야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세조사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그 부산지사장이 작년에 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물건을 사서 양성화돼서 등기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때는 그 양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항상 위반 건축물을 사실 때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용은 평당 얼마 이런 거보다는 보니까 설계사무소의 어떤 직원을 데려다가 측량해가지고 그거를 등기화를 만들더라고요. 관공서의 건축물 대장에도 신고하고. 제가 알기로 비용은 크게 안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도 어떤 그런 어떤 건축물 위반 사건, 위반 건축물 사건이 있으면 관공서의 조사, 시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2번,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채무자 측 현 소유자는 도로로 이용 중인 대지에 대해서 어떤 재산의 보상을 받습니까? 예, 특별하게 보상받을 거 없습니다. 통상은요, 현황은 도로인데 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는 지목상 대지죠. 지목상 대지인데 현황이 도로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이제 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가지고 가끔 나오죠. 동네 골목을 낙찰받아가지고 좌우에 있는 집들 주인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용료에 대한, 지료에 대한 소송 거의 다 패소합니다. 거의 다. 관습상 이용되면서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때 그 전전 소유자들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주변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한 경우들로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관습상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한 10년이나 20년 이후에 누가 낙찰받아서 지료를 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빌라나 이런 쪽에서 건설을 하면서 빌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끔 경매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 또한도 어떤 구제받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땅을 사서 지료받으면서 싸움을 해서는 이기기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로를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관공서의 수용 가능성의 여부를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큐브 1편에 도로에 대한 지목이 대지고 현황이 도로로 사용될 때 어떤 조건일 때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큐브 1호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 소유자는 대지에 어떤 보상을 받는가, 이거는 도로를 막아놓고 지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는 관공서에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관공서에는 어떤 주차장처럼 사용료를 받을 조건이 되면은 그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죠. 그 다음에 받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샀으니까 딱 그날부터 막아놓고 돈 받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죠. 돈을 누군가에게 징수를 하려면 당연히 관공서에 신고가 되어야 되고 인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가 이제 뭐 차량이 통과되거나 이러면 괜히 그냥 차를 막으면은 이제 만약에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하긴 도로법에 도로로 지목상 규정이 된 걸 막으면은 이제 교통방해죄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대지인데 현황 도로로 사람이나 차들이 돌아다닌다면은 지금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무단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한 재산상의 보상은 결국은 구청이나 관공서가 매수할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그거를 막고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 하나.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건데 재판이나 관공서를 통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 방식은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증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골목들을 사가지고 또는 이렇게 현황 도로를 사서 어떤 지료로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승소 확률도 굉장히 낮은 데다가 괜히 악명만 날릴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떤 학원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는 모양인데 그다지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지나 도로로 사용된다. 근데 그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그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고 보상이 된다라는 게 확실시되거나 앞으로 근시일 내에 될 것 같이 나오면 그런 류의 땅도 낙찰받은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을 때 얘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물건을 찾는데 쉽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물건 검색 중 위반 건축물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 주택으로
옥탑에 방 2개의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상에 2001년에 등재된 위반 건축물 12제곱미터, 예, 약 한 3-4평 정도 되네요. 있는데 구청에 확인해보니 옥탑방이 아니고 베란다 등 외곽 지붕인 걸로 확인됩니다.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물으니 집주인이 아니라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예, 요거는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강제 이행금의 액수는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입찰을 보겠습니까? 그죠? 시세는 대략 평당 1,400, 1,500 하는데 지금 최저가에 낙찰 받아도 크게 남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직접 주거 목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낙찰받은 후 건축물 대장에 있는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이 걸리고 옥탑이 위반인데 정부의 양성화 기간도 끝나서 걸리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행 강제금의 규모는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는 이행 강제금이 체납돼 있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자께서 낙찰이 있죠? 낙찰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기존에 있는 강제금은 자기의 부담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까진 좋지만은 이거를 내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다고 한다면 조금 확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옥탑방의 해결 방법이 양성화 기간이 끝났다면은 없는 것이죠. 없애버리면 되죠. 불법 옥탑방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하 1층, 지상 2층이니까 옥탑방이 하나 있다. 그거는 없애버린다는 게 위반의 범위를 명확하게 물어보셔서 이렇게 고치면 돼요, 저렇게 고치면 돼요를 알아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공사업자한테 시켜서 없애버리면 되죠. 완전히 없애야 될지 일부만 없애야 될지 일부의 어떤 부분을 없애야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400, 1,500 하는데 지금 최저가에 받아도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 할 때 얼마나 안 남는지는 모르지만요. 좀 더 만약에 이제 위반 건축물이 부담이 되신다면 다른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도 무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수익이 크게 안 남는다라는 게 너무 욕심부려는 뜻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크게 안 남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담도 있다면은 왜 사죠? 그죠? 그죠? 위반 건축물의 부담은 있지만 나름 돈이 좀 됩니다. 그러면 사셔도 되는데 위반 건축물 부담도 있고 해결도 어려운데 지금 받아도 돈은 얼마 안 남는다. 어쩔까요를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꼭 필연적으로 이 동네에 뭘 사야 된다라고 이걸 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행 강제금과 옥탑방에 대해서 위반 영역을 명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그게 큰 부분이 아니면 철거나 원상 회복을 해버리는 게 빠르죠. 그래봐야 몇백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행 강제금을 무느니 몇백 들여서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3평 정도라면 3평 그 뭐 얼마 합니까? 없애버리면 되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